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법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욱 하는 감정이 들어서 죽일 거야!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자, 이런 경우 무조건 협박죄가 될까? 어느 경우에 협박죄가 되는가? 핵심만 뽑아 속성과외법 집중! 제1장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할까? 분쟁 상황, 서로 막 싸우고 있는 말다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 가만 안 둬? 갈비뼈 그냥 으스트려 버릴 거야. 이런 위협적인 말을 듣고 나서 너 지금 협박하냐? 나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과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될까요? No. 협박죄가 되려면 해악을 고지해야 됩니다. 해악이라는 건 해를 가하겠다. 고지,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공포심을 유발해야 된다. 해악 그리고 공포심. 이게 두 개가 핵심 키워드가 되는데요. 너 죽여버릴 거야. 예고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해악의 고지다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관적인 판단을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이 조그만 게 이렇게만 했는데 너무 무서웠던 거야. 우리가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No.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무서운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포심을 유발해야 된다. 그래서 판례 중에 알루미늄 파이프를 바닥에 다 끄면서 지지직 끌면서 드드득 끌고 오는 상대방을 보고 걔 뭐 싸움도 못하고 내가 더 싸움 잘하니까 안 무서웠다. 그러나 판사가 보기에는 그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야. 특수협박이 되겠죠. 두 번째, 해악의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너 벌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네 그렇게 행동하면 3대가 망할 거야. 주체가 해악을 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집에 불을 지르겠다. 이건 되죠. 불을 지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가 된다라고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협박이 성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별표 10개.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순간적으로 욕설을 퍼부었을 때 그것도 협박이 될 수 있을까요?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모욕죄가 될 수는 있겠죠. 협박죄와 관련돼서 이제 미수범 역시 이제 처벌되는 조항이 있죠. 협박의 미수가 뭘까?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국내에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한국어로 막 협박을 해요. 외국인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야. 웃어, 예스, 막 이러고 끝나. 이러면 협박이 미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제2장 말만 협박이 되느냐? 행동도 협박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다든지 유리컵을 막 들고서는 칠 것처럼 막 가까이 다가가요. 나한테 위협을 가하는구나. 특수협박죄가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쓰는 연필이에요. 위험한 물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 이건 위험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잡고 사람의 목을 겨누려고 하거나 눈을 찌르려고 한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가해 행위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사용 방법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단순 협박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특수 협박 그러면은 7년 이하의 징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굉장히 쉽게 특수 협박을 인정해요. 보복운전, 위협운전 그 안에서 놀란 사람이 얼마큼 다치거나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3장 협박에도 종류가 있다. 협박의 목적에 따라서 죄명이 다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단순 협박죄가 되겠죠. 연필을 들고 목을 겨누면서 죽여버릴 거야 했으면 특수 협박죄가 되겠죠. 너 나한테 돈 안 갖고 오면 죽여버릴 거야. 공갈죄가 되겠죠. 너 가갖고 빵 안 사오면 목 찔러버릴 거야. 강요죄가 되겠죠. 협박, 특수협박, 공갈, 강요, 죄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요. 근데 공갈죄도 요구하는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특가법상의 공갈죄가 돼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겁줘갖고서는 돈 뜯고 이런 행동하는 게 별게 아니다. 아니에요. 그게 공갈죄예요. 갈취하는 거지. 실제 법원에 갔을 때도 판사가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인터넷에서 이거 풀을 거야? 유포할 거야? 협박이에요. 그게. 돈 갖고 오라고 시켜. 공갈이에요. 의사 제압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 거죠. 그게. 강요죄? 스마트폰 사진 같은 거 찍은 다음에 내 자꾸 이상한 거 시켜요. 그게 강요예요.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협박죄의 중요한 점은 뭐다?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 협박죄 같은 경우에 합의하면 끝나요. 특수협박죄와 공갈죄 등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초기에 빨리 합의가 되면 경찰이 공갈인지 특수협박인지 어떻게 알아요?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 순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해보고 쓸데없는 애드립으로 가중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도 요점만 쏙쏙 뽑아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막히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법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강제추행과 관련된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례로 해당되는 변화가 아주 크게 발생했는데요. 기존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핵심적인 부분만 딱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밑줄 쫙!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은 201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군인으로서 휴가를 나왔던 피고인이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고요. 한번 안아보자 라고 하면서 침대로 쓰러뜨리면서 끌어안는 행위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법상의 친족 간의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느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또 아동청소년 법상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이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됐는데 친족 간의 성추행 행위다 라고 판단하였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고등군사법원은 이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한거 곤란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하였고, 결국 검사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올라오게 되었고, 현재와 같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단은 1983년도에 기존의 폭행 협박과 관련된 강제추행의 선례를 따라갔던 것인데요. 형법 298조에서는 해당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고요. 기습추행 사안에 대한 것들만 좀 예외로 두고 나머지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한거 곤란성, 이 문제를 중요한 폭행 협박의 척도로 가져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앞으로는 저항 또는 폭행과 관련하여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형태의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피해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 어떤 신체적인 가해 행위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였고, 그 이후에 이어져서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이어졌다라고 하게 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협박과 관련하여서도 상대방의 한거 곤란 상황까지 요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순 협박죄의 수준에서의 협박 수준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판례를 무려 40년 만에 전원합의체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잘 따라오셨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판결 또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일단 수사 일선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거 곤란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많은 사안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논거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해당 사안 관련돼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또는 피해자 본인이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강제추행 사안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지적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증가하게 되고 무고 사안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아니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존재할 것입니다. 특히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의 문제는 상당히 크게 앞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억울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기준만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고요.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해당되는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초기부터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강제추행 기준 변화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판례 변화가 생기게 되면 핵심만
딱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좀 더 있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내용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성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는 속성과외법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폭행 사건이죠.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제대로 처리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합의금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1장 신고 후 증거부터 확보해라. 술자리에서 막 맞았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분해. 그때가 언제였지? 하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 관련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멍도 없죠. 술자리에서 있었던 상황 기억도 안 납니다. 자, 그럼 처벌을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 다 확보를 해야 되고 해당되는 CCTV 확보해야 그 내용 관련해서 폭행 상황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사건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3-4명한테 내가 막 폭행을 당했어요 라고 하는데 3-4명이 그대로 다 인정해 줄 리가 없잖아요. 또 합의금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계속 거짓말 하거나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언제 그런 거 봤어? 증거 있어? 근본적으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없었던 것과 똑같다. 교통사고 현장이라면 블랙박스, 폭행 사건이라면 주변에 있었던 CCTV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별표 10개. 자, 방법용 CCTV는 한 달 동안 보존이 됩니다. 근데 일반인한테는 그것은 공개해주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에게 신고를 하셔서 경찰관을 통해서 CCTV를 바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대응법 2. 진료 기록과 상해 진단서를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폭행 사건 대체로 낮에는 잘 발생 안 합니다. 야밤에 어디 병원 가서 진단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응급실에 가서라도 상해 진단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 기록과 상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그 내용들이 향후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죄가 어떤 죄다? 폭행죄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처벌 자체가 낮게 형성돼 있다. 그러면 진단서가 제출이 되면 최소한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는 범죄가 되죠. 그래서 폭행죄는 가볍다. 상해죄는 무겁다. 진단서가 나가면 사건이 무거워진다. 밑줄 쫙! 사건 경과 보다 보면 상해 진단서가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검사가 어떤 사람은 기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소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적인 지표가 상해 진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합의금 자체 받고 사건을 종료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상해 진단서 발급 받으시고 그 내용을 제출하기 전에 그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폭행 사건 3번째 팁입니다. 한 대라도 내가 때렸다. 합의를 좀 해야겠구나. 우리나라 경찰, 우리나라 법원, 우리나라 검사들은 결과적으로 때렸습니까? 그럼 당신도 폭행죄야.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신도 폭행 피의자, 피고인이 된다. 정당방위, 미국 보면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 인정하죠. 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정당방위 어떻게 인정한다? 아주 좁게. 집에 들어온 강도, 절도 이거에 대해서 제압하려고 빨래, 건조대로 때린 거 그 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유죄 책임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정당방위 기준이라는 것은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행동이 소극적 방어 행위여야 된다. 그리고 먼저 내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리고 맞는 도중에 내가 대항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저항 행위로서 폭력이 행사됐어야 된다. 도발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들어와봐, 쳐봐 하고서 들어오니까 쳤다.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반격이에요.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안 된다. 억울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합의는 하셔야 된다. 4번째 팁입니다. 폭행 상황에 휘말렸다면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친구가 맞고 있다? 나도? 이거 아니다. 같이 공격하고 반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때린다고 그냥 계속 맞기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을 제압하는 행동도 저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손을 붙잡는다든지 몸을 끌어안는다든지 하는 소극적인 행위로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드는 거죠. 물건을 집어들어서 사람을 향해서 휘두른다, 위협적인 행위를 한다, 특수협박, 특수폭행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특수는 훨씬 크게 처벌받는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길 수 있어도 도망쳐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라. 싸우지 마요. 자, 오늘 상황별로 4가지 폭행과 관련된 대응법을 알아봤습니다. 연루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내가 맞았어요. 그리고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행위보다는 소극적으로 상황을 말리고 종료시켜 나가려는 행동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시간에도 요점만 쏙쏙 뽑아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